자, 할렐루야. 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요. 잘들 지내셨지요? 자, 반갑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선교제양 은총의 숲 성경 공부 모두 3단원 지금 오늘 8과가 되겠습니다. 3학기 8과가 되겠는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마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그 주제는 실버 선교입니다. 실버 선교 이러니까 노인 선교를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노인 선교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 잘 듣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영감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은 갈렙 이야기입니다. 갈렙.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 정복이 다 맞춰지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 갈렙이 이제 기업을 받을 때에 그 갈렙은 아직도 이방 민족이 있는 땅을 나에게 주면은 내가 그 산지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5살 먹은 그런 노인이 어떤 것을 지금 이제 고백을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혹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 85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고백의 말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영감을 주는 이와 같은 능력의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용기 있는 신앙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실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평균 지금 연령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 연령,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지금 82살입니다. 82살. 여러분,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그 평균 수명이 그 얼마였느냐 하면은 48살이었습니다. 48살. 그런데 2015년에 82세가 되었고요. 204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기대 수명 평균 연령이 얼마가 될 걸로 기대를 하냐면은 90세가 된다고 그래요. 2040년이면. 그러니까 정말 100살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숱하게 많이 생길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100살 넘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참 큰 복이죠. 장수하는 게 복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냥 나이만 먹고 우리가 막 쉼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 오래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령 사회는 어떤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그럽니까? 처음에 이제 연세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사회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째, 고령화 사회, 둘째는 고령 사회, 셋째는 초고령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거는요 65세 이상 된 그러한 나이의 그러한 사람들이 총 인구 가운데 7% 이상이 되면은 이 사회를 가리켜 우리가 고령화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령화 사회. 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일까요?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가운데서 우리 사회는 지금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령 사회는 어떤 사회냐? 65세 이상 된 그러한 인구가 전 인구 가운데 14% 이상 되면은 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령 사회. 그럼 초고령 사회는 어떤 그러한 사회일까요? 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된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 되면은
초고령화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않으면은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뭐 이게 다 전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도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더 살게 되느냐? 30년은 보통이고 40년 이상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게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 지금 나이 그 70 먹었다 그래서 아우 이제 그 노인이시군요 이러면은 별로 그게 좋은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유 70이지만 청년 같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나이 70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총기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보통 한 60세에서 65세 사이에는 다 이제 은퇴를 하죠. 일찍 그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원 은퇴를 하거나 막 명퇴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막 50대 중반, 50대 후반 돼도 다 그만두는 그런 게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이 무료하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무료하겠습니까? 이 30년 혹은 40년의 그런 그 삶에 대한 그런 그 많은 그런 그 좋은 그런 그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그 어떤 그런 그 은퇴 이후의 삶을 살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런 그 전망을 해주는 그러한 그 가르침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실버 선교는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교에 이제 참여하는 은퇴 이후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그 구체적인 선교 방안을 가리켜서 실버 선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기 직장 생활이나 혹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인생 후반기를 선교를 위하여서 헌신하고자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내는 것 혹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실버 선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혹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실버 선교의 그러한 그 주역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실버 선교에 대한 그런 그 기본적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실버 선교가 왜 필요하고 왜 유익하냐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버 선교의 유익 첫 번째, 실버 선교는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교의 영역을 확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의적 접근 지역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좀 영어로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이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Creative Access Nations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그 나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목사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그 선교사들은 입국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바로 이런 그 나라들을 이제 들어가게 될 때에 이 목사라고 하는 그런 그 성직자의 신분이 아니라 그냥 평신도 그런 그 선교사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평생도록 내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교사라든지 혹은 사회사업가라든지 혹은 학생이라든지 혹은 NGO라든지 혹은 비즈니스라든지 뭐 여러 영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일을 가지고서 그냥 그 나라에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성직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목회자 혹은 파송받은 전임 선교사들은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그 나라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에서 크리에이티브 액세스 네이션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버 선교를 통해 가지고 창의적 접근 지역을 확장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실버 선교가 중요하다. 여러분 그 이어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실버 선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고령화 사회의 그런 그 대안들을 찾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더욱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실버선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아무래도 해야 되겠군요. 이 실버 선교는 두 번째로 한국 교회의 그런 그 선교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파송한 그런 그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가 파송한 그런 그 선교사들이 두 번째 거 좀 띄워주세요. 파송한 선교사들이 약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2만 5천 명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굉장히 좀 버거운 그런 그 상황입니다. 특별히 2020년 들어가지고 2020년 들어가지고 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선교사들에 대한 그런 그 지원이 예전만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요구되는 그런 그 많은 그런 그 선교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어려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우리 그 애굽에 지금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이정현 선교사, 이정현 선교사도 평신도 선교사이시죠. 이정현 선교사가 지금 그 이집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푸드뱅크 비슷한 이러한 그 음식을 나누어주는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예전처럼 한국교회에서 활발하게 이 지원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도시락 키트를 하나 마련하는데 우리 한국 돈으로 한 2천 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전동교회에서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기도 편지를 보내왔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7월 말 이제 한 8월쯤 되면은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우리 교인들과 기도하고 좀 헌금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설교 중에 한번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더니 지난주에 그 한 권사님이 제가 좀 참여하겠습니다 이러고서 또 힘껏 헌금을 해주신 이런 그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집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요. 지금 그 필리핀 깜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런 그 홍성욱 선교사님도 여러 번 저에게 지금 굉장히 지금 이 필리핀의 그런 그 상황이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원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려운지를 지금 여러 차례 이렇게 좀 그 도움을 호소하는 글들을 보내오고요. 또 저 인도의 그 지금 한센인 선교를 하는 바르구루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인도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물품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그 한 마을 전체가 지금 아주 뭐 이를테면 기근과 비슷한 이러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런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은 한국 교회가 파송한 그런 그 선교사들이 2만 5천 명에 이르지만은 이거를 감당하기에 선교 역량이 우리가 지금 이게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실버 선교를 통해 가지고 이 선교 역량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그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실버 선교의 그런 그 가장 큰 원칙 가운데 하나는 자비량 선교를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버 선교의 그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실버 선교는 고령화 사회의 그런 그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은퇴 이후의 삶 혹은 전반기에 그런 그 삶을 마감을 하고 후반기의 삶에 대한 그런 그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그런 그 분명한 고민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고민을 하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를 뭐 여가 생활이나 혹은 어떤 그런 그 봉사 활동이나 하는 그런 그 차원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나의 그런 그 삶이 어떻게 하면은
접속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그 근원적인 믿음의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그 방법으로 고령화의 그런 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자, 네 번째로 실버 선교는 교회의 선교 자원 확보에 도전과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선교 자원들을 얼마만큼 동력화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선교 실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예, 그래서 재정적인 실력, 인적인 실력, 혹은 실무적인 그런 어떤 능력,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지게 될 때에 그게 우리 전농교회 은총예습 전농교회의 선교 총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실버 선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적인 역량들, 선교적인 자원들을 확보하고 그것을 총량화, 그러니까 동력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좋은 그러한 그 바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실버 선교가 이게 활발하게 될 것 같으면은요, 저는 그런 전망도 한번 해봐요. 그 인생 전반기를 마치신 그런 그 나이가 있는 그런 그 우리 그 분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모습 자체가 우리 청장년들에게 혹은 청년들에게 자라는 그런 게 청소년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야, 아니 저 장로님이, 아니 저 권사님이 연세가 저렇게 있으신데, 아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저렇게 자신을 들여가지고 뛰어들다니, 여러분 이건 정말 교회의 그러한 어떤 영적인 그러한 그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실버 선교의 그러한 그 자원을 우리가 잘 다듬어내고 키워내는 것은 우리 전농교회의 앞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주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실버 선교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장점들, 유익한 점들을 우리가 잘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 실버 선교를 준비할 때에 우리가 뭐를 주의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원활한 실버 선교를 위해서 해외 선교사 관리 규정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그 교회가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앞서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실버 선교는 이제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서 이 일을 수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그 규정들을 만들어낼 때에 이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그 과정들이 보다 더 원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이게 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실버 선교사가 현지에 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있는 그 메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 실버 선교로 나간 그 분보다는 아마 나이가 좀 아무래도 연소할 거예요. 그렇죠? 한참 일할 그런 그 젊은 나이고 그래서 가 보면은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경험으로 보거나 혹은 나이로 보거나 혹은 그러한 그 문제를 통찰하는 그러한 그 능력으로 보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갈등이 생기거나 조금은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앞서 가지고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모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버 선교를 이제 행하기 전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공동체 훈련과 영성 훈련을 철저하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이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인 질서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그런 그 모습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그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소명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예? 이거는 이제 그 다른 교회에서 이 실버 선교를 하면서 나타났던 그러한 그 현상을 놓고 반성을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인데요. 이를테면은 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 소명이 분명하지 않은데, 이를테면은 타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여유 있는 그러한 그 관찰, 뭐 여행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뭐 이런 모습, 혹은 노후에 한국보다 좀 생활비가 덜 들어가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좀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그 방안도 있다고 그러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실버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실버 선교를 노후 생활의 또 다른 하나의 그런 그 방편으로 여긴다든지, 막 이런 그 이런 그 접근이 있어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선교 사역이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이 실버 선교를 준비할 때에는 서두르지 말고, 두 번째로는 선교 사역에 철저하며 거기에 대한 그러한 그 준비와 훈련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지, 그 사명을 확실하게 다지는 것이 꼭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의할 건 아주 실제적인 건데요. 건강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건강이 받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한 번은 그 이집트 선교사로 있는 그러한 그 선교사님한테 나이 많은 한 그러한 그 70살이 넘은 그러한 그 한 교인이 이제 선교사가 되어 가지고 오셨대요. 이분은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할 걸 생각을 하고 파송되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비행장에 딱 마중을 나갔는데 그분이 한 손에는 뭐를 들고 오셨을까요? 한 손에는 지구본을, 또 한 손에는 뭘 들고 왔을까요? 녹음기를 이렇게 들고 오셨대요. 그 지구본을 들고 온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그 선교를 해서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뭐 아주 뜨거운 그런 그 결심을 하고 오신 거죠.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또 왼손에는 게 이제 꽤 오래전 얘기니까 왼손에는 뭐를 들었냐면 녹음기를 들었는데, 그 녹음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집트에 갔으니까 이 아람말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이제 아람말을 배우겠다고 녹음기를 들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이제 그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10달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대요. 10달 만에. 그래서 그 이집트에 있는 그러한 그 영사를 모시고서 아주 조촐하게 장례를 드리면서 마음이 아팠던 그러한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실버 선교 준비를 하면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은 이 건강이죠. 건강. 나에게란 그 건강 상태. 그리고 건강이 잘 준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버 선교를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데 실버 선교에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델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장기 선교사 모델, 두 번째로는 단기 선교사 모델, 세 번째로는 국내 선교사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이제 나에게 가장 적절한 그런 그 모델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은 될 거다, 이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장기 선교사 모델이 뭐냐? 뭐 말 그대로
정말 장기적으로 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지요. 이 장기 실버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가지고 현지에서 거주하는 그런 그 선교를 하는 겁니다. 예? 현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얘기를 했는데 이집트로 파송이 되든지 뭐 동남아 어느 나라로 파송이 되든지 혹은 아프리카로 파송이 되든지 뭐 어느 곳이든지 파송이 되면 현지에 가서 거주를 하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사역도 가능합니다. 창업 선교를 하는 거예요. 창업, 해외 창업. 가가지고 이를테면은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를 했던 이수기 목사님 아시지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교회 짓기 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이수기 목사님은 이 빵 만드는 목사 아닙니까? 빵 만드는 목사. 이 빵 만드는 목사 해가지고 좋은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제 국제 NGO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은 하여간 뭐 이렇게 해외에 그 굉장히 어려운 쓰나미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지금 이제 의료팀까지 다 꾸려져 가지고 이제 뭐 아주 현지로 나가서 이제 섬기고 봉사 활동을 하는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다 도움을 주고 전개하는 그런 그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이 빵을 만들 수 있도록, 이 빵을 만들 수 있도록 그 빵 창업을 해서 선교를 하는 그런 그 모델을 해서 아주 많은 그런 그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나이 많으신 그런 그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될 때에 가서 이를테면 빵집을 하나 창업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그 모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민 형태로다 선교지에 나가서 현지 선교에 동참하는 이런 그 형태도 장기 선교사 모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선교사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기 선교사 모델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사 모델. 이 단기 선교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그런 그 대상이 해외이지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다시 국내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서 거주하고 뭐 이런 형태로 다 이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경우 우리는 이걸 단기 선교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아주 파트타임으로다 짧게는 그저 뭐 2, 3주 혹은 한 달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뭐 한 6개월 혹은 1년 혹은 뭐 2년 뭐 요 정도까지의 그런 그 사역을 가르쳐 우리는 단기 선교사 모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단기 선교사 모델이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구체화 시키면서 찾아볼 그런 그 모델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델이 있는데 그 세 번째 모델이 뭐냐 하면은 국내 선교사 모델입니다. 국내 선교사 모델. 국내에 거주하면서 선교에 참여하는 그러한 그 모델이 되는 거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해외 선교를 보내는 선교사. 뭐 이건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그러한 그 모델이지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무개 선교사를 파송을 하면은 그분을 위하여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이제 후원하는 그러한 그 모델. 나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또 하나의 그러한 그 모델은 국내 사역 선교사입니다. 국내 사역 선교사. 국내 사역 선교사도 두 가지로 다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국내의 선교 단체 혹은 국내의 그러한 복음이 아주 극히 전하여진 그러한 그 비율이 낮은 곳에 직접 이제 가가지고 국내에서 선교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그런 모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그런 모델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주 노동자들 있잖아요. 이주 노동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 지금 유학생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 유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서울 시내에 있는 그런 대학에도 많고 여러분 지방 대학은 참 이런 얘기 이게 방송에 나가지요. 뭐 다 아는 거니까. 여러분 지방 대학들 가운데는 해외 유학생들이 아니면은 대학을 유지 못하는 그런 대학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유학생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들, 혹은 그 탈북을 한 세터민들한 그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선교 사역을 이제 펼쳐 나가는 이 국내 선교 사역 모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버 선교사는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함께 나누었어요. 장기 선교사 모델, 두 번째 단기 선교사 모델, 국내 선교사 모델. 국내 선교사 모델은 크게 두 가지인데, 보내는 선교사 기존에 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내 사역 선교사인데, 국내 사역 선교사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선교사역, 하나는 국내의 여러 선교 단체나 혹은 미자리 교회나 혹은 복음이 덜 전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선교사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실버 선교의 그러한 그 세 가지 모델 가운데서 나는 어떤 모델을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면 좋을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으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선교 모델 가운데서 나는 어떤 모델이 이렇게 마음에 자꾸 이렇게 좀 와닿는지 한번 함께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실버 선교를 이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버 선교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덜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실버 선교는 사실은 지금 연세가 이미 후반기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나이가 지금 그렇게 되셨지만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은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현재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거나 이 전반기를 아직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시면은 미리미리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비전 트립이나 선교 세미나에 참석하는 겁니다. 예?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우리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이제 이렇게 갑니다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비전 트립이나 단기 선교의 전 과정에 내 몸은 곧 짧은 그런 그 일주일간 혹은 열흘간 그 현지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 그런 그 모든 부분에 여러분 참여를 하세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이나 선교 세미나에 참여를 해라.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진 은사나 전문성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예. 그 우리 교회도 간호조무사 이 안내 전단을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 여러분 보셨죠? 그 엘리베이터에서 못 보셨나요? 예,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 붙여 놨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분은 한국에서 간호조무사 생활을 하다가 평신도 선교사로 필리핀에 파송이 되었어요. 근데 필리핀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평소에 이제 한국에서 간호조무사를 했으니까 의료 사역을 하는데, 의료 선교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그 실질적으로 자기 역할이 굉장히 많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필리핀에서 뭐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간호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 대학을 나와가지고 더 큰 그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 혹은 내가 잘하는 것, 여러분 그 선교 사역 여자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나가시면은요 바느질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요리하는 것도 다 도움이 됩니다. 예. 또 우리 그 임충우 장로님은 지금 이제 연세가 계십니다만은 임충우 장로님은 사실은 이 농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러한 그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인데 사실 어려운 나라에 가면은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법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예? 이런 것들. 또 혹은 뭐 이렇게 목공이나 뭐 이런 것에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 가면은 정말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은사를 개발하고 점검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뭐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단이나 선교 단체에서 시행하는 평신도 선교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보다 더 구체화됐을 때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없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 선교 단체에서 행하는 일도 있고 또 우리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교 사역 훈련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그런 훈련을 아주 잘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선교지에 대한 정보를 잘 취합하고 현지 선교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곳에 내가 선교 사역을 실버 선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잘 수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몽골에 가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몽골에 대한 그런 그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띄워주세요.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그 정보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지에 대한 정보와 현지 선교사와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에 이러이러한 지역, 이러이러한 그런 나라, 어느 민족 뭐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품고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나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파송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만은 교단에서 감리교회에서 갖고 있는 평신도 선교사 파송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숙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그 재정적인 그러한 그 형편을 좀 점검을 하고 협력 사역 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재정적인 그러한 그 능력은 이 정도다. 그런데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그러한 그 재정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점검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어떻게 협력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찾아내고 그것을 조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잘 점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영성 훈련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교 현지에 나가게 될 것 같으면은 모든 상황들이 막 유동적이고 돌발적이고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에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고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현지에서 굉장히 힘든 그런 그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상황이 뭘까요? 예? 제일 힘든 상황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뭐 이런 것들도 힘들지만은 정말 힘든 것은 영적으로 침체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평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는 이와 같은 잘 훈련된 영성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에는 모든 환경이나 사람의 그러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영성 훈련을 끊임없이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3학기 여덟 번째 그 단원으로 실버 선교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실버 선교가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그런 그 이야기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주제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여러분 특히 이제 오늘 그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당부 드릴 것은 세 가지의 그런 그 선교사 모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그 모델은 어떤 모델인지 여러분 한번 그거를 꼭 붙잡고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실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농교회가 선교를 지향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은총의 숲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실버 선교가 우리 전농교회의 선교의 모든 자원들을 아주 극대화하고 잘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는데 귀하게 이제 문을 여는 그러한 그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전농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내 인생의 후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큰 결심들이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